자, 거시 모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거시 모형 이렇게 사장되어져 있는데요. 일단 이 내용을 알기 전에 거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그러한 그 경제의 프레임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경제 구조, 경제 이론의 구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경제 이론의 구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소득에 결정되는 요인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그 가정으로 이러한 그 국민소득의 결정을 설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고전학파의 거시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 이후에 지금 시장주의, 자유경제 이것을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물론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 나왔던 그러한 이론들, 산업혁명 이후에 이것을 지켜보던 아담 스미스가 지금 이 경제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니 이제는 우리는 효율성을 더 중요시해야겠다.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대량 생산, 전문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분업 이런 것들 얘기했죠. 이게 효율성 중요시하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시장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시장주의죠. 그죠? 완전 경쟁 시장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을. 이 당시에는 공급을 하게 되면 수요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죠, 사실은. 그죠? 산업혁명으로 생산을 늘리면 식민지를 개척을 하건 아니면 다른 국가와 교역을 하건 이 효율성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에 지금 상대 국가와 교역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모두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발생했다. 이런 시대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근데 이제 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 학파가 나타나면서 고전 학파의 이러한 그 시장 중심의 얘기보다는 정부의 개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였죠. 그러다가 70년대 5.19 이후부터 고전 학파로 회귀가 됐다. 이건 제가 거시 파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얘기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갈 것이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효율성을 높인다고 한다면 형평성은 우리는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떤 회사건 아니면 어떠한 산업이건 시장 내에서 어떠한 그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능력을 보게 되면 한 30% 정도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똑똑하고 전문성이 있고 미래를 예측도 잘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머지 70%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팔로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효율성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30%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머지 70%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효율성을 중시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받아야 돼요. 일을 많이 한다, 노동을 많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잘 살고 이 사람들은 못 살고 형평성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평하게 일을 하자, 공평하게 가져가자, 임금도 똑같이 라고 하게 되면
이 100%인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비중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던 것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 형평성을 가져갈 거냐, 효율성을 가져갈 거냐,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잘 사는 효율성을 높여서 지금 그 서로 보조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효율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미시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게 되면 잔인합니다. 잔인하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그 기업들은 다 죽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부분, 나머지는 다 도태되는 시장에 들어왔다가 거의 뭐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뭐랄까요? 뭐 보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경쟁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만 된다고 한다면 괜찮아 보이는 이러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같은 그러한 점까지 생산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완전 경쟁 시장에서 만약에 지금 기업이 A, B, C, D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한계 비용이 가장 낮고 나머지는 다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A, B, C, D 이러한 기업들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A 기업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나머지 기업은 전부 다 시장에서 도태되어져 나갑니다. 다른 시장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에서 도태되어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 IMF를 겪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뭐 2008년도, 2009년도에 어렵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그 회사가 날아간다, 그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노동자들 전부 다 실직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투자했던 그러한 자금들이 모두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와 똑같은 그러한 기업들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A 다시 뭐 이런 기업들이 또 나왔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나가면 되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좋아 이상적인 그러한 시장이야. 맞습니다. 이상적인 그러한 시장입니다.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진 않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과점 또는 독과점, 독점이나 과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그러한 산업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만들어야 되고요. 디지털 트윈, 뭐 디지털 전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고요. 얼마만큼의 투자 비용이 필요로 한가 생각해 보게 되면 투자자를 모으기도 사실 그렇게 쉽진 않죠, 그죠? 이러한 그 시장을 고전학파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선진국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주변국들은 전부 다 죽을 수 있는 뭐 이러한 그 모형이 될 수도 있죠. 국가 측면으로만 본다면 한 국가 내에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계의 어떠한 그 산업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격 변수의 신축성, 가장 두 번째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시장이 지금 그 자원 노동의 가격이 신축적이다. 지금 물론 그 저기도 그렇습니다. 그 생산 시장의 상품 시장의 가격도 신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임금이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면 임금 떨어진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임금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지금 그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그러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지금 경쟁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 잘 팔았었는데 또 다른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뭐랄까요? 어려운 살기가 뭐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당히 우리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시장 경제, 자유주의 시장 경제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완전 예견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시장에 늘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늘 균형 상태에 있어서 균형에서 살짝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균형으로 되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술이 발전한다라고 한다면 균형량이 조금씩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격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금리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정적인 그런 그 시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그런 시장을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가정으로 생각을 하고 이 시장 내에서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균형 상태로 간다. 늘 균형 상태로 간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완전 예견 가능한 그런 예측이 가능한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잠시만요. 이걸 좀 완전히 꺼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가정하에서 만약에 생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늘 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생산량 GDP를 보게 되면 완전 고용 수준 가까이에서 늘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되면 생산하는 측면에서 총 공급은 항상 수직인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지금 가격과 지금 균형량 그리고 총 공급은 이렇게 된다. 가격이 변화했어. 여기서 상품 시장에서 그죠? 상품 시장에서 가격이 변화했어.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보게 되냐면 이 자원 노동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게 되면 얘네들의 임금도 같이 오르고 얘네들의 가격도 같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게 되면 임금도 같이 오르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물가 대비 지금 임금, 실질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물가가 상승했다. 여기에서는 임금도 상승했다. 명목 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공급 곡선이 상품 시장에서의 총 공급 곡선이 지금 수직인 그러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생산은 어떠한 형태로 되느냐? 자본과 노동을 투입을 해서 생산을 한다. 생산은 자본과 노동의 함수이다. 이 함수 관계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노동만 있지만 노동과 자원이 투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자본과 노동이 투입이 돼서 생산함수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생산함수에서 지금 얼마만큼의 노동량이 투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산량이 결정이 되게 되면 어떠한 물가 수준이어도 이 사람들은 동일한 그러한 수준이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P0에서 P1으로 물가가 올라간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 임금은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지죠. 실질 임금은 떨어지니까 지금 W에서 W1으로 올려야지 이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실질 임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서 명목임금이 W에서 W1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동일한 노동량이 계속 투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생산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금 가정들과 프레임을 갖고 지금 이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모양이죠. 총 공급의 모양. 자, 여기에서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습니다. 이 수요라는 것이 지금 그 생긴 모양은 똑같이 다 우하향하는 그러한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총수요의 그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뭐 자산 효과, 뭐 이자율 효과, 그리고선 외국인의 뭐 지금 뭐 그 소득 효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것이 여기에서도 총수요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러한 총수요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총수요가 지금 여기에서 P1에서 지금 AD1에서 AD2로 옮겨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물가가 하락한 거죠. 물가가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의 생산량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생산량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물가가 하락했다라고 하더라도 생산량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생산량이 달라지려면 공급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공급 자체가 변한다는 얘기는 기술이 지금 진보했다거나 아니면 노동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장기 공급 곡선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 지금 국민소득이 결정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변화하는 요인이 발생하려면 공급의 변화가 있어야 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급이 변하면 지금 이 수요량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고전학파의 이 그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다 이런 얘기죠.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일단은 공급 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물가의 변화와 지금 뭐 총수요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물가가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되는, 그 명목임금은 하락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실질임금 물가 대비 임금을 우리는 실질임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총 공급이 늘 지금 완전 고용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자, 이게 고전학파의 지금 국민소득 결정 모형인데, 케인즈는 얘기를 달리합니다. 케인즈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구매력이 있는 그러한 수요가 있어야 이것에 의해서 지금 그 공급이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요도 다 같은 수요가 아니다. 구매력이 있는 그러한 수요를 생각을 하자. 그래서 유효수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금 가처분 소득 하에서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구매력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고전학파하고는 달리 지금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자원 노동 시장의 가격이 경직성을 갖고 있다. 특히 하방 경직적인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임금 한 번 오르면 떨어지는 건 본 적 없어. 그죠? 오르는 건 본 적이 있어도 떨어지는 것은 본 적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전학파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을 보다 보면 어떠한 얘기냐면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 물가가 만약에 상승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똑같은 이러한 수준에서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총 노동에 대한 공급이
노동에 대한 공급이 지금 감소하는 겁니다. 지금 이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고 노동에 대한 공급도 감소하는 이러한 점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물가가 만약에 상승하는 경우에 얘가 지금 하락하는 그러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동에 대한 공급은 똑같은 양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지금 이 임금이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임금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계속 머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 임금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W1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것이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명목임금 그대로 유지하고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고전학파의 얘기와는 달리 이 사람들은 가격 경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적응적 기대입니다. 자신들의 임금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해 명목임금이 올라가고 명목임금이 올라가고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둘 다 같이 올라갔어요. 얘가 20% 오르고 얘가 10% 올랐다. 사람들은 이거는 인식을 하는데 이거는 잘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환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돈을 더 많이 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데 얘도 오르고 지금 얘도 오르고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데 사실은 이거를 잘 인식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노동 공급을 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 그래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어떠한 것이냐. 자,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여기에서 케인즈의 거시 모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에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케인즈의 거시 모형은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쉽게 이해하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잘 구상해 보도록 하죠. 자, 케인즈가 생각할 때는 이 그 수요 공급 그렇게 따로 그려놓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모양을 여기에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총지출이라는 것이 있고 총공급, 소득이라는 것, 총공급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총공급 그리고 총지출과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는 이러한 점을 우리는 모든 이 선상에 있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보냐면 균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균형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전학파에서는 이렇게 그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는 이러한 점에서의 균형 이것을 지금 그 생각을 했다라고 보면 이렇게 거시 모형을 설명을 했다라고 보게 되면 케인즈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지금 총 수요와 총 공급이 일치가 되는 이러한 점에서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평면에 총 수요와 총 공급이 일치가 되는 이 선은 균형을 나타내는 그러한 선입니다. 균형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그런데 총 지출이라는 것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수요가 있으면 그것이 공급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이죠. 그죠? 총 수요가 얼마만큼이냐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공급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러한 형태의 총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한다면 공급은 바로 어디냐면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균형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 생산량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Y1. 그죠? 자, 이러한 그 형태의 지금 그
거시 모형을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그러한 모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는 것에 대한 가장 키는 이 총 수요가 aggregate expenditure 그래서 A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총 지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총 지출의 모양은 지금 구성은 여기에 있듯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되는 거죠. 늘 봐왔죠. 그래서 소비는 지금 케인즈가 얘기하고 있던 절대 소득가설 지금 이것을 소비 함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죠? 이것이 총 지출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많이 다르죠.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이러한 총 공급 그리고 총 수요가 결정이 되고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 지출이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그러한 지금 프레임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이 균형점인데 이 점이 균형점이죠. 그러니까 총 지출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점은 지금 이 45도 선이기 때문에 이게 45도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서 이 점을 찾으면 이 점은 얘와 얘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균형이 결정이 되는데 이 균형이라는 것이 이 균형이라는 이 GDP가 꼭 완전 고용이 아니어도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 고용 수준의 GDP는 만약에 이쪽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균형이라고 한다면 총 지출하고 총 공급이 같다는 얘기면 이거는 완전 고용 수준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완전 고용 수준이 여기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 총 지출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한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만약에 지금 이러한 점에서 만약에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봅시다. 총 공급이 여기에요. 근데 총 지출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공급은 여기까지 됐는데 총 지출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남는 거죠. 초과 공급이에요. 그럼 재고 투자가 많이 쌓인 거죠. 재고 투자가 많이 쌓이면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그 재고 투자가 많이 쌓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량을 사람들이 줄이겠죠. 그래서 다시 이러한 점으로 오게 됩니다. 공급이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균형점은 여기에요. 이쪽을 한번 봅시다. 이쪽을 보게 되면 지금 만약에 공급을 여기까지 한 거죠. 공급을 여기까지 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만 지출이 돼야만 하는데 그래야 다 팔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 이상으로 팔립니다. 재고 투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재고가 줄어들겠죠. 재고가 줄면 이렇게 생산량을 나가게 될 것이고 이 점이 균형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여기에서 완전 고용 수준이 만약에 여기까지 되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모든 것을 다 맡겨놓으면 지금 이 점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완전 고용보다 더 낮은 그러한 생산점에 있을 것이고 생산이 이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완전 고용보다 노동량도 우리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완전 고용보다. 그러면 실업이 발생한다. 그리고 대공황에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1930년대 우리는 여기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총 지출 이것을 높여주지 않으면
이것을 높여주지 않고 그냥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넷 엑스포트 외국인한테 사라고 강요해? 쉽지 않죠. 지금 소비 민간에서 소비를 뭐 자기 마음대로 어떤 거 갖고 결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소득 여기에서 소비를 결정하는 거죠. 투자 경기가 안 좋은데 기업들의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정부 지출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게 되는 겁니다. 재정 지출을 늘리면 우리는 총 지출을 높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균형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는 완전 고용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만큼만 올리게 되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지금 국민소득의 증가를 볼 수가 있다. 재정 지출을 이거를 다 채워줄 만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만큼만 올려주게 되면 된다. 왜 이렇게 된다고? 우리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죠? 앞에서 봤던 한계 소비 성향. 그러니까 자신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증가에 대해서 소비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의 소득으로 전가되고 이것이 끝까지 가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에는 소득의 증가가 거의 0에 가까운 이러한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소득 증가 대비 소비 증가가 몇 퍼센트이냐, 80%이냐, 0.8이냐 라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그러한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재정 지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케인즈의 지금 국민소득 모형입니다. 케인즈의 국민소득 모형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좋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그러한 그 총 지출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여기에서 소비는 소비 함수 케인즈가 얘기하고 있는 절대 소득 가설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공급과 총 지출이 만나는 점이 균형 GDP로 지금 결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Y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균형 지금 생산량 이렇게 GDP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Y램의 지금 그죠? 공급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지금 이렇게 같아지는 걸 그려놓은 것이 이것인데 이 수식인데 여기에서 소비 함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만큼이 지금 소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 함수 대신에 절대 소득 가설에 설명하고 있는 이 소비로 정리가 된 것이고 여기에 보게 되면 Y 여기에도 Y 이거에서 Y로 정리를 하자. 그러면 Y가 BY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1-B로 나누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렇게 쓰게 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B는 뭐였죠?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1-B분의 1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B가 0.8이었다라고 한다면 1-0.8분의 1 0.2분의 1 5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개수가 5가 되는 거고 이것이 만약에 100만큼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국민소득의 증가는 500만큼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그 정부 지출, 재정 지출의 효과, 한계 소비 성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재정 정책의 효과를 케인즈는 설명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에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 당시에는 해결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명한 경제학자가 됐죠. 그죠? 케인즈의 소득 지출 모형을 가지고 총 수요를 지금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총 수요를 도출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자, 케인즈의 소득 지출 모형의 균형점 하나만 본다면, 지금 여기만 본다면 여기에서는 물가가 변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물가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점을 GDP와 물가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점 하나만 찾은 겁니다. 이러한 물가에서는 이러한 균형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 하나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물가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데? 물가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균형점이 또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총 지출과 총 공급이 얘기하는 것은 한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총 수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물가와 지금 GDP의 관계를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하향하는 이러한 총 수요가 그려지는데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 소득 지출 모형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소득 지출 모형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P0, P1, P2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P2부터 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P2에서 우리가 여기에 균형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P2에서 P1으로 물가가 하락했어요.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증가된 것 같은 효과. 만약에 덜 쓰게 되면 남는 것을 저축해서 이자율이 떨어지는 그러한 효과. 그리고 물가가 하락하면서 해외에서 더 많이 사는 그러한 효과.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P2에서 P1으로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총 지출이 이렇게 이것보다 더 높은 이러한 그 선으로 만들어질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점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P1과 대응하는 Y, P1과 대응하는 Y 이러한 점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이고 P2, P1 이렇게 이어서 보니 총 수요는 우하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케인즈의 소득 지출 모형으로 총 수요를 도출하라. 케인즈의 소득 지출 모형을 가지고 총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라라는 그러한 시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죠. 시험 문제 이거 내게 되면 설명하기 좋죠. 그죠? 문제 만들기 참 좋은 그런 겁니다. 틀리기도 좋고 이것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할 수가 없죠. 그죠? 얘를 이해를 못하면. 자, 케인즈의 공급곡선은 어떻게 생겼느냐? 케인즈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우상향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단기적인 그러한 공급곡선으로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단기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봐도 좋다. 자, 이유는 뭐냐? 이것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화폐 환상 때문이다. 머니 일루전이라고 케인즈는 얘기를 했습니다. 머니 일루전이라고. 그러니까 명목임금의 상승을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 예견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속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도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상승하고 지금 명목임금도 상승했는데 명목임금의 상승만 인식을 하고 물가 상승을 인식을 못해. 그러면 나의 임금이 올라갔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면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동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는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산출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들이 생겼습니까?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것을 잘 몰라. 그런데 사람들은 노동 공급을 더 늘려. 그러니 우리가 이 생산량이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증가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총 공급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케인즈가 생각하고 있는 총 공급 곡선은 이렇다. 그렇죠? 단기적인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동시장, 자원과 노동시장, 실질임금, 그리고 노동에 대한 수요, 노동에 대한 공급,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가가 상승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더 많은 노동량을 지금 투입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급 곡선을 우리가 노동에 대한 공급 곡선만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전학파에서 쓰고 있는 이러한 그 생산함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케인즈도 사실은 고전학파의 제자예요. 케인즈가 갑자기 다른 데서 뚝뚝 튀어나온 게 아니라 고전학파의 제자 같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도 이러한 생산함수라는 것을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금 그 노동에 대한 공급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가격이 신축적이지 않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머니 일루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완전 예견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지금 공급 곡선을 우리는 그려놓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케인즈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 총 지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을 해야 우리는 지금 그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고 여기에서 완전 고용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Full Employment Month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저축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소비를 감소시킨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저축이 증가한다면 총 지출 자체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총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생산 활동이 위축이 되고 경기 침체 불황으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당장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경기를 지금 살리고 싶다면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축의 역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저축이 있으면 이것이 투자가 그러니까 기업의 자본으로 생산 자본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생산량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축, 투자, 자본, 생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그러한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까? 내가 저축을 했어. 근데 그 저축 중에 일부가 투자가 됐어. 거기에서 성공해서 어떠한 생산 자본이 만들어졌어. 이 자본이 생산에 투입이 됐어.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났어. 상당한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상당히 좀 장기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케인즈는 지금 당장 사람들이 힘든데 거기에 대한 해법을 얘기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케인즈가 얘기하고 있는 유효수요 이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총 공급량은 총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구매력이 뒷받침이 되는 수요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증가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구매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많고 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윳돈이 한 1억 2천 1억 정도가 생겼다. 1억 정도가 생겼어. 너 이제 1억 생겼으니까 이거 가지고 차나 한 대 사자. 자동차나 하나 뭐 BMW 뭐 1억 넘어가는 거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은 뭐 금방 사죠. 뭐 제네시스도 1억 넘어가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냐? 아니면 지금 내가 그 여윳돈 1억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 중에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지금 뭐 놔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 중에 일부를 쓰겠다는 정도만 사실은 구매력이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야 이것이 수요로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유효 수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죠? 이것을 우리는 유효 수요라고 얘기를 한다. 총 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생각할 수 있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수요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소득 증가율을 확 높여줘야 된다. 무엇보다 소비 증가율보다. 그래서 정부 지출의 확대, 수요 팽창 정책을 만들자.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출을 늘려서 시장에서 소득이 더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것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할 거다. 이 유효 수요다. 구매력이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수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 케인즈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균형점 보게 되면 위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고용 수준에서 벗어나는 균형 가능하다. 대공황이 설명이 되었다. 그래서 완전 고용 수준 이하에서도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완전 고용 수준이 여기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낮은 이러한 점에서 균형점이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는 한다면 완전 고용 수준보다 더 높은 그런 생산점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완전 고용 수준인데 노동할 사람이 있어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하는 이 완전 고용은 자연 실업률이 있는 상태예요. 2에서 3% 정도의 자연 실업률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직업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업이 발생하는 이러한 것들 있죠. 뭐 이직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사람들, 야 지금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어서 생산해라고 한다면 들어오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2에서 3% 정도 수준 내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죠?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극단적인 케인즈 학파의 총 공급이라고 그려놨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떠한 얘기냐면 케인즈는 가격이 굉장히 경직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가가. 그러니까 총 수요가 경기 침체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 완전 고용 수준보다 더 떨어지는 그러한 침체에 있는 상태에서 총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물가가 올라갈 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총 수요가 그대로 물가는 그대로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있던 상태, 실업이 많은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해서 임금을 올려야 될 이유는 없죠. 그죠? 동일한 임금, 과거하고 동일한 임금만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 와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 늘어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수요가 증가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물가는 상승하지 않는 가격 경직성, 지금 임금의 지금 그 경직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가다가 완전 고용 수준에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물가 올라간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전 고용 수준에 머물기 전에 이전에 이 그 총수요의 변화는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케인즈 것만 생각을 한다면, 극단적으로 케인즈의 가정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러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 모형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그 짧은 시간에
지금 이 그 케인즈와 고전학파가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완벽하게 다 전달하려고 노력은 해야 하였으나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교재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잘 읽어보고 계시죠? 교재 잘 읽어보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재도 읽어보시고 또 교재도 사실은 그 여러 개의 교재를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그러한 교재도 있습니다. 제가 쓴 교재는 상당히 좀 압축된 그러한 형태로 진짜 비밀 노트 같이 이것이 뭐였지? 바로 지금 찾아가지고 핵심만 볼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 잘 지켜보도록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